안녕하세요. 역사 얘기 들려드리는 김과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역사상 대제라고 불리는 군주가 2명이 있는데요. 한 분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등장했던 표트르 대제이고, 다른 한 분이 오늘의 주인공인 예카테리나 대제예요. 예카테리나 이분은 표트르 대제보다 대강 40년 정도 뒤에 등장합니다. 이 두 분이 왜 유독 존경받는 군주냐 하면은, 사실 러시아는 거의 17세기 정도까지는 유럽 정치사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나라예요. 지리적으로 완전 구석이고, 교통도 안 좋고, 날씨도 당연히 춥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여기는 정교회를 믿는 나라다 보니까 가톨릭을 주로 믿는 유럽이랑은 교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유독 늦었어요. 근데 표트르 대제랑 예카테리나 대제, 이 두 분은 이렇게 삼류 국가로 취급받던 러시아를 유럽의 열강 중 하나로 확실히 끌어올린 분입니다. 그래서 대제라고 불리거든요. 흥미로운 거는 이 예카테리나 대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러시아 황족 출신 아니고요. 러시아 사람도 아닙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자죠. 이런 핸디캡을 안고도 황제 자리에 올랐고, 러시아를 35년 동안이나 잘 통치했고, 그리고 심지어 대제라는 평가까지 받는 분입니다. 과연 예카테리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예카테리나 이분이 황제가 되는 사연을 알아보려면 이 표트르 대제 시절부터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표트르 대제한테는 아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알렉세이인데, 표트르 대제랑 아들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표트르의 급격한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결국 표트르 대제는 아들을 반역죄로 체포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입니다. 근데 유일한 아들을 죽였으니 누가 대를 잇죠? 표트르 대제도 그걸 몰랐나 봐요. 그래서 결국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 정통성 있는 후계자는 없고 후계자를 정해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러시아 황제 자리는 그냥 힘센 귀족들이 만만한 황족 밀어붙여서 일단 앉혀놓고 보는 자리가 됩니다. 표트르 대제 이후로 40년 정도 러시아에 등장한 황제들을 살펴보면 3명이 여자고, 1명은 12살 된 소년이고, 1명은 태어난 지 2살 된 애기입니다. 이걸 두고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 같은 사람은 세습제도 아니고 선출제도 아니고 점령제 황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다 실권 없는 호두각시였냐? 뭐 그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황위 계승 문제가 굉장히 엉망이었다는 거죠. 자, 우여곡절 끝에 옐리자베타 여제라는 분이 황제가 되는데요. 이분이 표트르 대제의 둘째 딸입니다. 아버지 못지않게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져요. 근데 황제로서 이분의 큰 목표가 뭐였냐면 후계를 안정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또 본인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황제가 되자마자 자신의 후계자를 열심히 찾아봅니다. 조건이 뭐냐? 아버지 표트르 대제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점 찍은 게 누구였냐면은 이분의 언니가 독일로 시집갔다가 일찍 죽었는데요.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옐리자베타한테는 조카가 되죠. 이 조카의 이름이 카를 페터 울리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후계자로 점 찍었어요. 카를 페터 울리히는 러시아로 와서 표트르 황태자, 훗날의 표트르 3세가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표트르 황태자랑 결혼할 배우자를 찾았는데, 독일 안할트 가문의 조피라는 소녀를 점 찍습니다. 이분이 훗날의 예카테리나 대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안할트 가문이 그렇게 대단한 가문은 아니었어요. 옐리자베타 여제가 젊었을 때 약간의 인연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황태자비 자리 정도면 엄청난 출세길이 열린 거죠. 조피는 똑똑하고 사교적이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황태자비라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러시아어를 열심히 배웠고, 친정에서 말리는데도 종교도 정교회로 자진해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러시아식으로 예카테리나라고 새로 지었죠. 근데 정작 황제가 될 표트르 황태자, 요 사람이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른이 다 됐는데 병정놀이나 하면서 놀고 괴상한 장난이나 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러시아 황실이 고용한 표트르의 가정교사한테 이런 메모를 적어서 줬을 정도입니다. 식사할 때 하녀들의 머리에 포도주를 붓지 못하게 할 것, 그리고 남들을 노려보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못하게 교육시킬 것. 그리고 표트르 이분은 뼛속까지 독일 사람이었어요. 러시아 황제가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맨날 독일 옷만 입고 다녔고 러시아 말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정교회를 믿는 나라인데 독일에서 자기가 믿던 개신교를 포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기능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연히 예카테리나랑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고요. 러시아 국민들이나 귀족들도 표트르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반면 예카테리나는 러시아에 엄청나게 빠르게 적응합니다. 귀족들한테도 국민들한테도 평판이 아주 좋았죠. 그럼 옐리자베타 황제는 어떻게 했느냐? 겉으로는 표트르를 맨날 혼내고 예카테리나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척 했다는데, 사실은 인기 좋은 며느리가 나라를 집어삼킬까봐 그게 항상 걱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스파이를 두고 며느리를 감시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물론
표트르 황태자는 이런 내막 같은 건 전혀 몰랐고 그냥 예카테리나를 대놓고 미워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아내랑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내는 찐통 독일 사람인데 러시아 문화 배우고 적응도 잘하고 있는데 정작 황제가 될 사람은 왜 독일 타령이냐?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삐뚤어지고 엇나갔던 거죠. 사춘기 애들이 그렇잖아요. 자꾸만 혼내면 더 삐뚤어지고. 이렇게 18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타 여제가 세상을 떠나고 마침내 표트르 황태자가 표트르 3세로 즉위했죠. 이때 러시아는 독일, 정확히는 프로이센하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7년 전쟁이라고 아주 큰 전쟁이었는데 표트르 3세가 즉위했을 때 러시아군이 프로이센 영토를 절반 이상 점령한 상태였어요. 프로이센은 국왕 프리드리히 2세가 자살할 준비를 하고 도망 다닐 정도로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었고요. 러시아는 승리를 눈앞에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표트르 3세가 이 전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냥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점령한 땅도 전부 다 돌려주고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물러난 거예요. 다 이긴 전쟁을 포기해버린 거죠. 왜? 표트르 3세 본인이 독일을 좋아하니까. 그거 말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잖아도 인기가 없었던 표트르 3세의 인기는 이제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귀족들도 농민들도 전부 다 등을 돌려요. 그 와중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황후랑 이혼하고 새 황후를 들일 거라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결국 18년 동안 참았던 예카테리나 황후는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러시아 귀족들 중에 예카테리나 애인들이 많았거든요. 남편이 워낙 엉망이니까 이렇게라도 욕구를 풀어야 됐던 거죠. 황실 근위대에 근무했던 그레고리 오를로프라는 사람도 예카테리나의 애인이었거든요. 예카테리나는 애인과 함께 근위대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표트르 3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죠. 세계 역사상 이 정도로 정통성이 없는 군주도 드물어요. 황족도 아니지, 외국인이지. 물론 남편 표트르 3세가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카테리나의 정치력이 그만큼 대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무려 35년 동안이나 황제 자리를 지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흥했고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융성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여러 번 승리해서 영토 확장에 확실히 성공했죠. 예카테리나 시절에 러시아는 확실히 유럽의 강국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예레미타주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이 예카테리나 시절에 러시아의 화려함을 엿보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뒷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이기도 해요. 일단은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카테리나는 황태자비 시절부터 젊은 귀족들을 애인으로 뒀고요. 황제가 된 다음부터는 아예 대놓고 젊고 잘생긴 남자를 애인으로 두고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치웁니다. 67세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35년 동안 알려진 것만 23명이 있었고요. 야사로는 뭐 수백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이게 뭐 몰래 만나고 다닌 것도 아니고 아예 애인을 선발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건강검진도 하고 교양 수준도 측정하고 심지어 측근이랑 시험적으로 합방도 해봤습니다. 당연히 당대에도 소문이 안 좋았죠. 하지만 예카테리나는 아주 당당했어요. 공주가 후궁을 만나고 다니는데 그게 뭐 문제냐,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젊은 남자들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따져보면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선발한 귀족 애인들을 자신의 신복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1, 2년 정도 만나다가 헤어진다고 해도 그냥 뻥차고 안 좋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돈도 많이 주고 영지도 주고 관직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 편으로 붙잡아 두려고 한 거죠. 실제로 예카테리나의 애인들 중에서 예카테리나 편으로 맹활약한 귀족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폴란드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타니스와프 2세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도 예카테리나의 애인 출신이에요. 예카테리나는 이 사람을 폴란드 왕으로 앉힌 다음에 몇 년 뒤에 폴란드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카테리나의 양면성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카테리나 대제는 세계사에서 대표적인 계몽군주로 꼽힙니다. 왜냐면 당시에 꽤 유명했던 계몽 철학자 뭐 볼테르, 디드로 이런 사람들이랑 편지도 주고받고 또 지원도 아끼질 않았거든요. 뭐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돈도 보내주고 출판을 금지당했어요 그러면 러시아 와서 출판하라고 그러고, 또 예카테리나 본인도 뭐 뮤지컬도 쓰고 러시아 역사책도 쓸 정도로 교양 수준이 꽤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애롭고 현명한 계몽군주로 소문도 꽤 좋게 퍼졌는데 정작 계몽 사상에 걸맞은 정치는 전혀 안 했어요. 예카테리나는 거의 항상 귀족들 편이었습니다. 농민 반란은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진압했고 또 멀쩡한 농민을 농노신세로 만들어서 귀족들한테 던져주기도 했어요. 농민들한테는 그야말로 폭군이 따로 없었던 거죠. 자, 이처럼 예카테리나 대제는 대제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래저래 평가가 좀 갈리는 분입니다. 어떤 러시아 사람들은 예카테리나를 러시아의 자긍심, 러시아의 가장 완벽한 군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허영심 많은 전제군주였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카테리나가 뭐 15세기, 16세기가 아니라
18세기 사람이었다는 걸 감안하면은 평가가 이렇게 야박한 것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카테리나와 같은 시기에 바다 건너 아메리카에서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미국이 탄생했고요.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시작됐고요. 영국에서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세상이 다 뒤집히던 시절이에요. 근데 예카테리나가 이런 변화에 잘 대응한 황제였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지 기반도 전혀 없고 문화도 낯설고 말도 낯선 적국의 시집으로 와서 바보 같은 남편의 구박을 받아가면서 무려 18년을 버티다가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 자리를 30년 넘게 지키면서 러시아를 당대 최고의 강대국 중 하나로 키워낸 사람이에요. 이 드라마틱한 일대기만큼은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이분을 다룬 드라마도 지금까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평가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김과장이었습니다.